네, 관훈 토론회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관훈클럽 총무를 맡고 있는 SBS 논설위원 박문신입니다. 오늘 관훈 토론회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어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한 세트로 진행되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토론 주제 또한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대략 요약해 드리자면은 국회 정상화 문제를 포함한 국회 현안, 당의 진로, 내년 총선 대책, 정치인 나경원의 정치적 비전, 현 정부의 정책 평가 같은 국회 전반, 정치 전반, 국정 평가 전반의 모든 이슈들이 토론 주제입니다. 오늘 토론회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국회방송 중계팀의 현장 진행으로 국회방송과 JTBC를 통해서 토론회 전 과정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또 YTN과 연합뉴스TV에서 시사 보도 프로그램 도중에 중간중간 토론회를 라이브로 연결하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양력 소개는 배포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회자의 인사말 같은 의례적인 것들 모두 다 생략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경원 원내대표의 인사를 겸한 기조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입니다. 정론직필 정신의 보루와도 같은 관훈클럽의 초청으로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 국회를 좀 정상 국회로 만들고 나서 이 자리에 나왔어야 하는데 아직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깊은 송구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쪼록 우리 자유한국당의 철학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패널분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그리고 가르침을 겸허히 저희가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가르침과 허심탄회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뜻을 한데 모아가면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정치는 늘 살아있어야 하고 또 활발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은 토론과 대화입니다. 정치의 실종은 저는 곧 공존의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치가 모든 사회 곳곳을 간섭하고 통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칫 정치 과잉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는 정치가 없고 정작 정치가 물러서야 할 곳에서는 정치 논리가 만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 실종,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퇴보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우리 정치에서 타협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직 힘의 논리, 적대와 분열의 정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치 질서의 룰인 선거법마저 제1야당의 의견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 그만큼 반정치적 행위는 없습니다. 전임 정권을 부정하기 위한 보복 정치를 자행하고 사법부, 선관위, 언론 등을 장악해 사실상 생각이 다른 세력을 억누르는 것, 그것은 공존을 거부하는 신종 권위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정치적 논리가 작용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우리는 과도한 정치 개입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기술, 민생, 외교 모든 분야가 정치 논리, 정치 세력에 의해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제가 그렇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초강력 정부 간섭 정책으로 시장이 교란되고 일자리는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재정 포퓰리즘으로 정부는 날로 비대해지고 국민의 호주머니는 가벼워지고 말았습니다. 정치가 시장의 보호막이자 심판의 일하는 그러한 역할을 넘어서 시장 그 자체를 대체할 수 있다는 실패한 이념에 사로잡힌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보와 외교 역시 정치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일방적 환상과 헛된 기대에 사로잡혀 여전히 북한 체제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국민의 대통령이 북핵과 대북 제재에 대한 안이한 태도로 오히려 북핵 위기를 장기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체제 존립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 역시 남북관계라는 정치 아젠다에 밀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제민족주의가 한일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민생 파탄 정책인 탈원전 정책과 또 편향적 특정 이념이 보호 해체를 주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을 부정한 결과의 산물입니다. 정치로부터 가장 자유로워야 하는 그러한 사회 영역이 정치 논리에 휘둘린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전 분야에 걸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치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서 우리의 정치를 회복하고 정치로부터 해방되어야 할 사회 영역에는 자유의 가치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고 그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유를 향유하기 힘든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 그것까지가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 이상 사회 곳곳을 정부가 통제하고 개입하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훌륭한 국민성을 가진 우리 국민들, 그리고 늘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우리의 기업들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풍요와 발전의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자유가 곧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정치는 뒤로 물러서고 자유를 허락해야 합니다. 자유만이 성장과 분배를 모두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의 자유, 투자의 자유를 허락해야 합니다. 노조 본연의 존재를 외면하는 정치 노조만 득세하면 새로운 산업혁명의 가능성은 더더욱 요원해집니다. 자유로운 시장 질서 하에 일자리는 늘어나게 되어 있고 세수가 더 늘어 더 많은 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면서 동시에 삶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안보 역시 우리는 자유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6.25 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과 함께 자유를 지킨 전쟁입니다. 그 과거를 잊는 순간 우리 자유전선은 무너집니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자유동맹을 강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유위협 세력에게는 강력한 대응으로 답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관계 역시 한반도의 항구적 자유를 향한 그런 위대한 여정의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치가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상대를 괴멸과 고립의 대상으로 여기는 적대 정치를 넘어서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는 공존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진리에 입각하에 권력 분산을 위한 정치 개혁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건국화, 산업화, 민주화라는 위대한 역사의 여정을 이어나가는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저는 늘 뿌듯함과 긍지를 마음에 안고 살았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를 써내려온 위대한 지도자들을 계승하는 대한민국 우파 정당의 원내대표로서 깊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낍니다. 스스로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최근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이대로라면 정말 대한민국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비관론은 온 국민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뿌리를 지키고 지난 역사를 올바르고 균형 있게 기억하는 미래지향적 정치로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헌법 가치와 자유를 지켜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 여러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 끝에서부터, 그러니까 화면 왼쪽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혜영 경향신문 국회팀장입니다. 이어서 남도영 국민일보 디지털 뉴스 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제 왼쪽, 화면 오른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승헌 동아일보 정치부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세음 KBS 정치부 기자입니다. 예, 오늘 토론회는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관행적으로 질문 하나, 답변, 그다음에 또 다른 패널의 질문 하나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그런 관행적 방식이 아니라 패널 한 사람이 답변에 대해서 재질의, 추가 질의 이런 걸 이어가면서 소주제 하나를 완결짓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여러분들께서는 짧은 질문으로 질문의 초점을 좀 더 명확히 해주시고 또 답변도 그런 질문 취지에 맞게 짧고 명료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밀도 있는 토론회를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은 그 국회 현안, 한국당의 현재와 미래, 총선 대책, 나경원의 정치 비전, 국정 정책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큰 덩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원내대표 고유의 역할이자 현재 계속 이슈가 진행되고 있는 국회 현안부터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헌 동아일보 정치부장부터 시작해 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정치의 실종이란 말씀이 눈에 띄고요. 가장 먼저 말씀하신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오늘 6월 20일입니다. 6월 지금 열흘 남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도 답답하시겠고, 근데 보는 저희는 더 답답하고요. 국회 정상화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진짜 이유 뭡니까?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여러 조건을 말하는 것처럼 마치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국회가 파행된 것의 가장 핵심은 결국 여당과 청와대가 야당을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날치기 패스트 트랙을 갖다 올린 것, 특히 선거법을 올린 것 등은 결국은 여당은 야당을 괴멸의 대상, 야당을 대화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협상 과정에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당이 다시 우리 당을, 우리 우파의 정당을 협상의 대상, 또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하느냐의 진위를 확인해 가는 과정입니다. 결국 이 가장 핵심은 청와대와 여당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합의에 의해 처리한다. 이런 문구 하나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 문구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12월 15일 우리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에 관한 이렇게 합의문에도 합의 처리한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날치기 패스트 트랙을 올렸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아직도 우리 자유한국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스트 트랙은 좀 자세히 뒤에도 질문이 있을 텐데, 일단 가장 지금 국회 협상 관련돼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청문회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한국당에서 주장하는 경제청문회 관련해서 아직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청문회를 열면 정확히 뭘 따지시겠다는 건지, 가장 핵심적으로 어떤 거를 묻겠다, 따지겠다, 한 3개 정도만 제목 위주로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이제 경제청문회라는 것이 나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여당이 사실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걸 해줄 테니 추경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결국 마치 지금의 경제 실정이 추경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추경만 처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경제가 지금 어려운 것에 대한 진단,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경제청문회를 주장했습니다. 결국 그 경제청문회라는 것은 저는 사실 처음에는 경제실정청문회라고 이름을 네이밍했지만 제가 어떤 이름도 좋다, 어떤 형식도 좋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이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저는 뭐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대표되는 이념적인 경제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기업 정책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종합적인 지금 경제 현상에 대한 진단을 하고 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대안에 대한 토론 없이 이 추경이라는 내용을 보면 또다시 선심성 복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추경을 정말 퍼부은다고 해서 경제가 나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보자. 이것이 저희의 경제청문회 주장의 요지입니다. 지금 경제청문회 관련해서도 여야 원내대표 간에 지금 요구가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직접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얘기했을 때 또 얘기한 조건이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하시는 거 조건이 있는데 그러면 한국당이 여기까지는 지켜줘야 경제청문회를 할 수 있다. 어떤 협상 마지노선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 정도 나와라. 아니면 홍남기 부총리 정도 나와서 그게 청문회든 토론회든 진행이 돼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이런 어떤 협상의 구체적인 마지노선 같은 게 있습니까? 저희로서는 홍남기 부총리, 김수현 실장 정도 나오셔서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큰 틀과 큰 방향은 경제부총리가 한다기보다는 청와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나온다면 저희는 어떠한 형식이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명 나오면 국회 정상화 관련된 토론 좀 협의 좀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국회 정상화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건이 하나는 결국 패스트트랙 과정에 관한 사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한 합의 처리의 약속.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추경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니까 이 경제청문회든 뭐 경제토론회가 되었든 경제에 대한 진단, 종합적인 진단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식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여당 그리고 청와대에서 지금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괴멸이라는 표현까지 쓰셨습니다마는 지금 국회 정상화가 잘 안 되고 있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박 실제로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다고 한국당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판단하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실 여당이 자율성을 갖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청와대에서 뭐 요구하는 것을 여당은 어느 정도 실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정치 현실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는 뭐 상당한 그런 압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대통령께서 직접 이 저희 정당을 향한 정말 이 가시돋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대로 존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자체가 압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로 이인영 원내대표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걸 직접 느낀다 이렇게 그런 인상을 받으시는 건가요? 이 대표께서는 자율적으로 판단하신다고 늘 말씀하시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것이 전체적인 청와대의 입장, 아마 경제청문회 같은 것도 청와대 입장이 강하게 반영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청문회라는 단어가 주는 것이 저희는 이것이 정책청문회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민주평화당의 유성엽 원내대표까지도 이것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측에서는 청문회라는 용어 자체가 실정을 자인하는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청문회와 같은 저는 정말 이것은 기본이라고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어려워지고 마치 이것 때문에 국회가 안 되는 것처럼 쟁점화되는 것은 결국 청와대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국회 정상화 협상과 관련된 문답이 오갔고요. 그러면 국회 정상화 협상의 또 다른 한 축이죠. 그 패스트트랙 협상과 관련된 얘기들, 그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이라든가 이런 법안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로 질문을 이어가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구혜영 국회반장께서 이어서 질문해 주시죠. 예, 패스트트랙에 대한 구체적인 그 질문을 드리기 전에요. 먼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작년 12월에 여야 5당 선거제 개편 부분을 합의를 했습니다. 6개항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당론을 제출하셨는데요. 이 입장 번복으로 보여지는데 좀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거는 저는 분명히 그 당시 검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입장 번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한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했습니다. 저희 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 선거제는 전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성과 비례성.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10% 의석 정수는 감축하지만 270석으로 되면서 지역구 의석수는 다소 늘어납니다. 결국 대표성과 비례성이라는 선거제 중에서 대표성 부분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대표성이 강화되는 이 비례대표제는 폐지하고 의석수를 감소하는 이러한 선거구제를 제출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는 실질적으로 비례성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대표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그 공천 과정에서 비례성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내놓은 안은 국민들께서 원하는 국회의원 정수의 감축이라는 그 국민의 뜻도 반영하고 그리고 비례성과 대표성 중에서 오히려 대표성을 강화하면서 비례성은 사실상 제대로 보완하는 방법을 채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좀 들어보면 그러면 그 작년 연말에 합의하셨을 때 합의한 대로 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도 좀 이해가 되는데요. 작년 연말에 합의한 거는요. 이미 합의 처리한다는 것을 날치기로 하는 바람에 이미 다 깨졌습니다. 사실상은. 날치기 거기 보면 사막에 분명히 합의 처리한다. 그때는 뭐 합의 처리한다 이렇게 완전히 강행 규정처럼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치기 했습니다. 네. 그럼 2월 국회라든가 그다음에 정개특위 제출하기까지 시간이 좀 있었을 텐데 당시에 이제 그 서명하셨을 때는 그 정신에 동의하신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의원들도 좀 많거든요. 여당 쪽에서 좀 그런 의견을 냈는데 결과적으로 선거법 개정에 좀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법 개정에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법에 대한 저희의 토론이 있었고요.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당시 제가 이제 원내대표 되자마자 손학규 당대표께서 단식을 하셨었죠. 그래서 우리 그 당시 우리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밥 좀 드시게 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저는 제대로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하겠다 정도는 써주겠다고 했고요. 제가 분명히 검토하겠다라고 합의문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뭐 정의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제가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한 것처럼 소위 이 합의문을 과장 왜곡 해석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과장 왜곡했다라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 정수 축소와 비례대표제 폐지 이것은 바뀔 수 없는 당론이라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일단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또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 선거제 날치기 패스트트랙한 선거제를 민주당이 고집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유연하게
토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패스트트랙 논의 과정에서의 그 좀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그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 추가 내용이 제한이 되거나 혹은 더 강경한 입장을 제안했다라고 이제 여당에서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각에선 그래서 이게 황교안 대표의 어떤 장외투쟁이 국회 정상화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황교안 가이드라인 얘기까지 나오는데 실제 좀 그런가요? 국회 정상화 과정이요? 예, 협상 과정에서요. 정상화 협상 과정에서 글쎄요, 황 대표님과 뭐 우리 국회 상황이나 또는 당내 상황에 대해서 많이 공유하고 같이 의논하지만요, 뭐 각자의 역할을 존중합니다. 우리 당은 황 대표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고요. 원내 상황은 또 저의 그런 리더십을 또 존중해 주기 때문에요. 무슨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저는 초지일관 원칙을 갖고 임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문구 하나하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성과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제가 이 협상 과정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진심으로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여당이 정말 우리 자유한국당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갈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이미 저희 당 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은 우리가 뭘로 가야 되느냐, 이 지나친 한쪽으로의 권력에 집중은 안 된다. 결국 이러한 것을 견제하고 또 그다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청와대로부터 독립된 검찰과 경찰입니다. 그런 방향에 대한 저희 당 안이 있는데 이것을 배제한 채 무조건 지금 민주당 안은 사실은 저는 청와대의 검찰과 청와대의 경찰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오픈된 마음으로 할 의지가 있다 하면 저희는 당연히 국회에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당 요구대로 그 여당이 패스트트랙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 해도 최장 330일 이후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법 같은 경우는 그 국회의원들의 어떤 정치 생명이 걸린 그런 부분인데 좀 하루라도 빨리 협상을 하는 편이 좀 낫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사과하고 합의 처리 약속을 하면 당연히 협상을 할 것입니다. 선거법 협상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합의 처리한다는 것은 협상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보면요, 여당도 일단은 300석을 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는다. 이런 선거법을 내놓고 지금 사실상 지역구 의석수 감축으로 인한 의원들의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이제 와서 말을 바꿉니다. 330석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국회의원 예산을 줄여서 330석으로 만들면 이거 괜찮다 하는데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그 뭐 예산은 통으로 같으니까 의석수 늘려도 된다일까요? 저는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립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법 협상 유연하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국회 관련 현안들은 몇 개가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부분들 좀 뒤로 좀 돌리고요. 다음에는 어떤 당내 현안 또 당의 진로 이런 것들에 관한 질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세흠 KBS 기자가 질문해 주시죠. 원내대표님,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이슈는 당에서 항상 뜨거운 감자일 것 같은데요. 그 탄핵 때 나 대표님은 찬성을 하셨고 비상시국에서도 그 역할을 하셨고, 근데 최근 인터뷰에서는 탄핵을 선택한 게 아쉽다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입장이 좀 변화가 있는 건가요?
입장의 변화는 없습니다. 저는 그 당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촛불 국민으로 대표되는, 전 초기 촛불과 후기 촛불을 좀 나누는데요. 초기 촛불의 국민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이 지금의 대한민국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초기 촛불의 국민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은 저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 정부가 풀어야 할 정치적 부분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사면 내지 석방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특별히 제가 어떤 거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전직 대통령이 너무 오랫동안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또 형도 우리가 다른 형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것이 법조인의 시각에서 또 그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뭘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것보다 청와대가 적절히 이 포용의 정치, 이런 정치를 위해서 풀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박 의원으로 대표되는 홍문종 의원이 탈당해서 대한애국당 선언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균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어차피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반길만한 일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우파의 가장 중요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통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 그 통합의 가치를 잊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문종 의원도. 저는 이 우파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데 이렇게 홍문종 의원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탈당 과정이 통합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보신다는 것인가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는 우파의 통합이라는 큰 가치를 이루어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조원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명이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대한애국당으로 오실 분들이 추가 탈당 일들도 좀 있는 모양이던데 언급되는 이름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탈당의 대상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것 같은 김진태 의원님조차도 탈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우리 당내에서 탈당하실 의원님들은 안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저는 문재인 정권이 지금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과 달리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큰 틀에서 우리가 유연한 우파의 통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당의 신정치혁신특위위원으로 임명된 인사에 대해서 반대 진영에서는 일베 출신이다, 일베 기자다 이런 비판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검증 내지 의견이 있으신지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다음에 다시 팔로우업을 못했는데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검증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요새 사실 많은 위원회가 출범하고 또 그 위원회에 작게는 한 20-30분, 많게는 100분 가까이 위원들이 참여하기도 하기 때문에 다소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상황인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치 내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당 문제에 이어서 다음 단락은 여의도 정가에서는 가장 큰 관심 있는 현안 아닐까 싶습니다. 내년도 총선 문제, 어떤 공천 기준과 어떤 인물들, 또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인가, 또 본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것이 관심사 아닐까 싶습니다. 구혜영 국회반장께서 질문해 주시죠. 네, 나경원 원내대표님 내년 전망은 제일 마지막에 여쭤보겠습니다. 동작 출마 여부는요? 네. 어찌됐든 총선 관련해서 한국당의 지금 주요 키워드가 보수통합과 물갈이로 지금 요약이 되고 있는데요. 보수통합과 관련해서 좀 바른미래당과의 통합, 현실적 가능성은 좀 어느 정도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쉽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바른미래당과 당대당 통합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큰 틀에서 우파의 가치에 동의하고 한다면 저희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모두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파의 가치를 강조하셨는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개혁 보수를 전제로 한 그 네. 부분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좀 얘기를 나눠보시거나 뭐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최근에 말씀을 나눠본 적은 없고요. 앞으로 뭐 기회가 되면 유승민 의원님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결국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같다면 다소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극복하지 못할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총선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퇴보할 수 없는 것을 막아내는 전 총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작은 차이는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앞서 이제 질문에 이어서 대한애국당과의 통합 가능성은 좀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뭐 거의 비슷한 취지의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유연하게 접근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창당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창당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높지 않다고 예, 보시나요? 네. 그 오늘 홍문정 의원이 그 발언한 거 보면 친박 신당이 아니라 태극기 신당이다라고 당까지 성격까지 규정을 했는데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시는 이유는 좀 어디에 있는지요? 글쎄요, 태극기 세력이라고 지금 대표되는 세력의 성격이 굉장히 여러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모두들 우국충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나라라는 생각을 크게 한다면 분열보다는 통합으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부분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 특히 대한애국당이 그런데요.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의 취지를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내부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저는 그래서 애국당과는 통합이 되네 안 되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통합의 주체는 자유한국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우파가 하나 되는 길을 저희가 모색할 것이고요. 그것은 애국당의 어떤 뭐 조건 이런 것 때문에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내부 공천 문제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물갈이라는 표현이 뭐 정확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그 당내 신상진 신정치특위 위원장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있는 의원들의 그런 교체, 물갈이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뭐 특정 키워드로 지금 물갈이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물갈이 이런 표현을 우리가 늘 이제 공천 때가 되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이 과연 공천의 지고지순한 목적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그만하셔야 되겠죠. 열심히 하신 분들은 또 하셔야 됩니다. 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좋은 인재들을 영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인재 영입 과정에서 정말 사심 없이 하는 것. 거기서 만약 또다시 우리가 줄을 세우려고 한다면 저희 당은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정말 좋은 인재들을 많이 우리 자유한국당에 모셔오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공천 기준을 약간 좀 언급을 해주셔서 질문을 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천의 일정 부분 관여하실 수밖에 없는 지도부 입장에서 물갈이 또는 공천의 제1기준, 가장 중요한 원칙, 이건 무엇으로 꼽으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제가 원래 임기는 12월
중순까지고요. 의원님들께서 추인해 주셔야지만 6개월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찌 됐든 그때까지도 뭐 공천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논의가 될 텐데요. 저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저는 일단 좀 이 우리의 가치와 신념에 대해서 좀 철저한 분들이 좀 오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저희의 이 과거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우리 정권이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이 뭐 때로는 저는 뭐 우파 가치만 무조건 다 해야 된다, 좌파 가치는 절대 배제하자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그 가치에 합당한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합당한 우리가 정책을 했느냐 보면 가끔 아쉬웠던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치와 신념에 충실한 분들 그리고 플러스 저는 소통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소통이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당 의원님들이 조금 진정성은 있으신데 이게 뭐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소통이나 뭐 이런 홍보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마음하고 가깝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 그것이 아마 다르게 표현하면 그 지역에서의 당선 가능성하고도 또 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까 새로운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중요한 공천 원칙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이제 신인을 영입을 하고 기회를 좀 제공을 하려면 좀 그 어떤 룰이라든가 원칙 같은 게 좀 빨리 발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발표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당내 계획이 있는 겁니까? 뭐 지금? 당에 지금 예. 뭐 꼭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일단 신정치 혁신 특위에서 대강의 룰을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뭐 대강의 룰이고 결국은 우리 공천심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뭐 큰 방향은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큰 방향이 뭐 그렇게 다를까요? 결국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대한민국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들이라면 같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의석수를 좀 기준으로 볼 때 좀 이른 질문일 수는 있겠지만 내년 총선 의석수 혹시 어느 정도로 전망하시는지 여쭤봐도 마음 될까요? 같아서는 이기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예. 사실은 저는 원내대표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당 지지율이 너무 안 나오잖아요. 개헌 저지선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개헌저지선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저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는 것을 막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런 마음으로 국민들께 다가간다면 저희가 좋은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싸울 것인지 또 무엇으로 그런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여쭙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죠. 왜 야당은 비판만 있어? 대안이 없다 그러시는데요. 저희 대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황 대표께서는 우리 경제 대전환 2020 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계속적인 대안을 내놓고 정책을 말해도 야당 정책과 대안에는 귀를 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부각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구체적인 대안 마련할 겁니다. 뭐 정책 마련할 것입니다. 근데 가장 키워드는요. 국민들께 신뢰와 희망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희의 그런 모든 과정이 자유한국당에게 믿고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내 삶이 우리의 대한민국이 더 나아질 거야. 이것을 확신시켜드리는 그런 노력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현재 지역구에 그대로 출마를 하시는 거죠? 저는 당연히 그러고 싶습니다.
공심위에서 저를 공천해 주신다면요. 저는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자신 지역구부터 잘 챙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당선만의 목적이 아니라 내 지역구에서 우리 정당의 가치와 이념 그리고 우리 정당의 노력을 잘 소통하고 그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연히 동작구에서 다시 출마하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총선과 관련해서 저도 하나 좀 질문을 추가로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아까 보수 통합 관련 부분이 나왔는데 항상 그 일의 의사결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또 그 고민거리의 핵심은 결국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인데 지금 바른미래당과 애국당, 대한애국당 이렇게 두 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뭐 단언해서 말씀해 주시긴 어려우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통합의 우선순위를 꼽는다면 1순위를 그러면 어디로 생각하고 계신지 어디와의 우선 통합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그 개인적 견해가 있으시면 좀 추가로 네, 여쭙고 뭐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른미래당과 먼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정당의 형태라든지 뭐 인적 숫자도 바른미래당이 더 많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과의 먼저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애국당과는 자연스럽게 같이 하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로는 이제 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원내대표로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 이런 것들이 많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당내 현안들 그리고 본인은 조금 좀 불편하게 들으실지 모르시겠지만은 그 여러 가지 말을 둘러싼 논란들이 조금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질문을 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남도영 센터장님께서 질문해 주시죠. 예, 그 대표님, 원내대표님께서 그 대치정국이 시작된 이후로 굉장히 좀 발언들이 과격하다라는 논란에 많이 휩싸였습니다. 뭐 달창 논란, 대변인 논란, 반미특위 논란, 신독재 논란 등등이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보수 우파를 겨냥한 의도된 발언인지 아니면은 원내대표님의 설명처럼 잘 모르고 한 발언인지 아니면 이게 좀 어떤 강박관념 때문에 이렇게 좀 과격한 언어들이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그 해석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뭐 일부는 잘못된 발언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겠는데요. 근데 일부는 도저히 그게 왜 과격한 발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뭐 달창 부분이라는 달창 논란은 저는 정말 그게 무슨 문바 달창 이렇게 기사에 있더라고요. 누가 페이스북에 올린 걸 기사로 써 있길래 제가 그게 이게 문바 하니까 이게 달빛 창문인가 그런 거 그냥 쓴 겁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우리 뭐 의원님들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뭐 우리 우파 지지자들은 아마 그게 그날 이제 저희 대구 당원 대회에서 했는데 대부분 그냥 그런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했지 그게 무슨 우리 지지자를 결집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제가 그게 그런 나쁜 단어의 축약인 걸 알았다면 제가 쓰겠습니까 그걸.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바로 그거 아니다. 제가 정확한 뜻은 모르고 썼다고 사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민주당하고 소위 이 좌파 언론들 너무하대요. 정말 한 열흘을 그거 갖고 막말을 했다고 계속해서 보도하더니 그다음 이제 기사 다 쓰고 나서 이제 민주당이 뭐 저 가서 뭐 시위하고 뭐 시도당별로 또 위원회가 뭐 성명 내고 하는 거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기사거리 없으니까 사설로 계속 쓰시던데요. 자, 그래서 참 정말 좀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알면 그런 거 썼겠습니까? 그러나 일부는 제가 뭐 오해의 소지가 있게 쓴 부분도 있지만 제가 그것을 뭐 과격하게 썼다고 하는 것 저는 제 발언뿐만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의 발언을 계속 막말 프레임으로 넣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저는 민주당이 의도된 파행을 계속했다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협상 막 논란하다가 갑자기 연락이 없어요. 한 일주일씩. 근데 보면 결국 자유한국당 막 공격해서 이 프레임 가두는 거를 계속 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막말 프레임, 물론 우리가 다소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야당의 입을 막는 프레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막말로 하면 원조가 민주당 아닙니까? 저 민주당은 야당할 때 뭐 그냥 욕설을 했었어요. 욕설을 기억하실 겁니다. 욕설을 그 X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민주당 막말 프레임으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 막말 프레임에 저희가 좀 갇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스스로 조심은 하겠지만 이것이 야당의 건전한 비판을 막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과거 현재 여당이 이제 야당일 때도 그 막말 프레임이 있었고,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이제 그 프레임에 갇혀서 출마도 공천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당내 의원들의 발언이 좀 과하게 막말 프레임으로 갇힌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아니, 일부 잘못한 부분은 있다고 일부 분명히 잘못한 인정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당내 의견들을 들어보면은 한국당 내 의원들도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의 무기는 말인데 왜 말을 억자제시키느냐, 말을 막느냐라는 의견들도 있고, 이게 과한 언어가 국민의 정서와 괴리돼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우리 원내대표님은 좀 어느 쪽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도 잘못한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의 말을 무조건 막말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 각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께서 다 느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오히려 국민들께서 우리 마음하고 괴리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것을 우리가 잘 표현해 갖고 그 마음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쪽 다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그 김정은 수석 대변인 같은 거를 막말이라고 했을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것을 사실은 이제 외신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지만 그거조차 막말이라고 하면 외신 보도에 대해서 참 동의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국민들께서 고개를 끄덕인 부분이 상당히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달창 부분은 이제 잘못 알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좀 동료 의원들의 발언 중에 아이고 이 큰일 났구나, 이거 또 많이 표를 깎아먹겠구나라고 생각했던 발언이 혹시 있었습니까? 또 너무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동료 의원님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 더 조심하도록 하고 저도 자주 소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요, 그 5.18을 민주화운동은 이제 폭동이다라고 말을 했던 이종명 의원이 제명이 결정이 되었는데, 예. 이제 이 제명을 결의를 하려면 의원총회가 열려야 됩니다. 네. 그 의원총회 소집이나 안건은 이제 원내대표님의 권한인데, 네. 언제 소집하시고 언제 결정을 할 것인지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국회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이게 정상 국회가 되면 이제 바로 저는 이 부분의 안건을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그동안 저희 의원총회가 이 안건을 논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 정상화가 되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의원총회가 열리면 이제 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찬성될 거라고 보세요? 실질적으로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자체를 부정한 것 같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매우 잘못됐다는 그런
의견도 많으시고요. 또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전체적인 맥락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보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종명 의원도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한 것은 아니라고 지금 변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총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 막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제 발언 중 황교안 대표의 발언 중에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국내 노동자도 같이 주는 것은 불공정하다라는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아침에 황교안 대표께서 이 발언에 대한 해명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당의 입장과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당의 입장인 건지. 황 대표께서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 대우하자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당은 저희 자유한국당은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듣는데 지금 이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이제 숙식비가 제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지금 이미 수당을 집어넣는 법안을 작년에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또 이 연수기간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네. 황교안 대표 체제가 이제 100일이 지났는데 네. 좀 원내대표로서 좀 황교안 대표 체제 100일을 좀 평가하자면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황교안 대표 저희 당이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은 비대위 체제 내지는 불안정한 정당의 모습으로 이어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결국 황교안 대표의 캐릭터가 주는 또 안정감도 있지만 이런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당 대표라는 그런 정통성, 정당성 그것 등으로 인해서 당이 좀 안정적으로 이제 자리 잡았다. 이런 면에서 안정감을 준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당의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황교안 대표께서 당의 당대표로 선출된 것은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찌됐든 황교안 대표는 지금 부동의 1위 후보입니다. 대선 후보. 저는 늘 이 당대표 대선 후보 나갈 사람들은 이 당대표 자리에서 2년 전에 그만둬야 된다든지 이런 예전에 당원 당규가 지나치게 당대표를 형해하고 당 중심으로 어떤 우리 정당 활동이 되는 것을 위축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1등 후보가 당대표를 맡아주셔서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도 너무 당에 긍정적이고 좋은 역할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대표가 1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언제까지 이 1위가 유지될 거라고 보십니까? 과거에는 1위를 유지하다가 많이 꺾어진 후보들도 많았는데.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글쎄요, 당분간 1위 계속 하시지 않을까요? 네, 제가 당분간 쭉 제가 이거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결국은 저희 자유한국당이 저는 잘 자리 잡고 다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을 잘 해간다면 황교안 대표께서 계속해서 1위의 자리를 고수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새는 총선 승리가 제일 눈앞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총선 잘하면 또 황교안 대표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단락은 이제 현 정부의 국정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순서를 한번 마련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나눠서 질문을 이어가겠는데요. 우선 그 정치 분야 이 부분을 임세은 기자께서 준비해 주시죠. 예. 한국당은 현 정부를 좌파 독재라고 규정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군부 독재를 오래 겪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당도 아니고 한국당이 독재를 운운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좌파 독재라고 말씀하시는 실체와 근거 어떤 것으로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한국당이 왜 독재 후예입니까? 저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독재 후예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이거는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 활동하던 분들 지금 한국당에 남아있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저희가 한국당을 선택하고 여기 와 있는 것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 기적의 후예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뭐냐? 한국당은 어쨌든 산업화와 민주화를 저는 이룬 정통성이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당은 결국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모두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재를 이야기하면 어불성설이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파 독재. 저는 이 좌파이고 독재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연히 그 어느 언론사의 컬럼을 읽어보니까 작년 이코노미스트지의 신독재 그 4단계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주 공감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이코노미스트지의 신독재는 약간 좀 다른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어쨌든 위기의 정권을 잡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끝없이 적들을 쫓아다니다가 세 번째는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하고 네 번째 선거법을 개정해서 정권의 이 장기 집권을 꾀한다는 것이 신독재의 4단계였습니다. 저는 이 정권이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정말 이 뭐 탄핵, 촛불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오만감으로 전 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2년 동안 늘 한 것이 적폐청산입니다. 끝없이 적을 찾아다녔습니다. 세 번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저는 언론 장악, 사법부 장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언론 보도에 대해서 보고 싶지 않다는 말씀들 하십니다. 이건 우파 국민들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만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네 이렇게 나오다가. 아니 우리는 지금 궁금한 것이 지금 북한에서 내려온 목선이 도대체 어떻게 왔는지 이게 궁금한데 갑자기 뭐 뉴스에 그거는 나오나 마나 해요. 뉴스에서 사라졌어요. 국민들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방송에 맨날 나오는 것은 지금 요새는 고유정이죠. 계속 고유정입니다. 지금 며칠째 하는지 모릅니다. 나쁜 사람 처벌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국민들한테 관심 있는 것일까요? 그전에는 버닝썬입니다. 국민의 관심을 어디론가 돌리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은 완전히 장악됐습니다.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어떻습니까? 왜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그렇게 논란이 있는 사람을 끝까지 밀어붙였을까요? 헌법재판소는 6명만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3분의 2를 장악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치기 패스트트랙을 강행했습니다. 어찌 신독재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좌파 맞습니다. 왜 좌파라고 하느냐? 결국 포퓰리즘 정책의 일관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요. 이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내정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도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군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평가를 내렸습니다. 윤석열 검사장님 뭐 정의감이 아주 뛰어난 그런 검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대표된 것은 결국은 정치보복의 최전선에서 적폐청산의 최전선을 담당해 주신 분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국 이 정부가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내정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 이 정부의 적폐청산의 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문을 통해서 많이 따지고 검증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제 말씀 들어보면 청문회 참여는 유보적이라고 아직 그러니까 이제 표현하시더라고요. 국회 정상화와 관련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그 안에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되면 참여해서 따져보겠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당에서 내놓은 이슈 중에 한 가지가 또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손혜원 의원 이슈 때문에 올해 초에 국회가 상당 기간 공전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국회 정상화 협상에서 이 한 가지 이슈가 해결이 되면 한국당이 또 다른 걸 내놓고 또 다른 걸 내놓고 한다라고 한국당을 비판을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손혜원 국정조사를 또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붙일까 봐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죠. 저는 민주당이 무슨 합의 과정을 생중계하듯이 하는 거 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문구 하나를 뭐 합의 원칙이라고 본인들이 이제 제시하는 거죠. 저한테 제시하기도 전에 저 언론에 먼저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만나자고 전화하기도 전에 언론에다가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 만날 거라고 합니다. 저는 뭐 조건을 계속 붙인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지금 민주당이 저는 이 드루킹 특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제가 원내대표 되자마자 이러더라고요. 특검이나 뭐 이런 건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12월부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까? 김태우 사건, 손혜원 사건, 신재민 사건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청문회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꽁꽁 틀어막고 있었는데 결국은 검찰에서 매우 불완전하지만 어쨌든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고발한 내용 중에서 상당 부분은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도 더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언제까지 도망가는 것이 그들이 도망갈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뭐 국회 정상화 뭐 이런 거 하고 조건으로 걸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탈당시켜 놓고 또 언론은 늘 손혜원 의원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라고 꼭 친절하게 보도하더군요. 저 전 민주당 의원인 손혜원 의원, 김정숙 여사의 절친인 손혜원 의원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언제까지 자유로울 수 있는지 저는 국정조사하고 그렇게 떳떳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이제 추가 궁금증이 하나 생겨서 그런데요. 그 이제 손혜원 의원 국정조사는 일단 국회 정상화 이슈하고는 전혀 별개의 말씀을 해주셨고, 근데 다만 그 인사청문회 문제, 네, 이 부분은 그 국회 정상화와는 별개로 인사청문회는 열겠다 이렇게 말씀은 지금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 연계가 됐다는 그런 뜻인 건지, 아니면은 연계는 아니지만 뭐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뜻인지 그걸 좀 명확해 주셨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게 보시지 말고요. 청문 요청서가 아직 안 왔습니다. 뭐 청문 요청서 국회에 도착하면 잘 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 외교안보 분야 쪽으로 정책평가 토론회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도영 센터장께서 이어가 주시죠. 예, 그 미중 무역 전쟁, 패권 전쟁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고 두 나라 모두 우리나라에 줄을 서라. 뭐 균형 외교, 실리 외교 다 의미는 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한쪽에 줄을 서라라고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우리 나 원내대표께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지내셨는데 조금 발제문을 읽어보면은 그래도 미국 쪽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우리는 줄을 서야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정부의 외교를 보고 있으면요. 외교가 정말 실종됐죠. 이 북한만 이렇게 바라보고 북한하고 어떻게 뭐 할까 하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중재자니 뭐니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고립된 역할이고 고립된 상황이고 이제는 완전히 왕따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미 관계도 한중 관계도 한일 관계도 어느 것 하나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얼마 전에 뭐 스웨덴 가서 대통령 그러셨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곧 할 수 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했는데 결국 시진핑 방중이 바로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외교가 완전히 전무입니다. 전무. 저는 지금 이 미국과 중국
당연히 패권 정쟁하게 돼 있다는 건 예측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경제 관계로 이 기술 전쟁, 경제 전쟁 할 수 있다. 이거 당연히 예측됐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이 정부가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 정권이 사드 문제를 해놓고 갔어요. 사드 그때 그냥 배치했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사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사도 못하고 있어요. 환경 영향 평가한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가서 중국 가서는 3노 약속이나 하고 왔습니다. 그걸 기정사실화했으면 훨씬 편하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부가 뭐냐? 저는 기조는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해서 하는 그 기본 축을 확실히 하고 있으면 중국도 어느 정도는 기대를 접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양쪽에서 더 괴롭히는 겁니다. 이제 결국 뭐 구체적인 이슈로 가면 파웨이 문제 같은 것이 가장 문제가 될 텐데요. 저는 정치적 지지는 확실히, 그러나 행동은 조금 천천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일본 외교에서 배워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많이 참여하라고 이제 뭐 미국이 계속 하는데 일본이 한다고 합니다. 크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페트롤 같은 거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정치적 지지는 확실히, 그러나 경제적인 행보는 조금 더 실익에 따라서, 국익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국의 경제 압박으로 우리 기업들이나 정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배치했었어야 된다. 그래야지 오히려 그렇죠.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미 받을 불이익은 다 받았거든요. 이미 손해 볼 것은 다 받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게 된 것이죠. 좀 전에 그 일본 외교에서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달리 그 나원내 대표의 정치 이력을 보면은 좀 친일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 그 초선 때 자위대 방문, 행사 방문 실패 사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반민 특위가 국론 분열의 특위였다. 그 다음에 한일 위안부 협상은 잘 긍정의 외교적으로. 측면이 있다. 외교적으로 긍정의 측면이 있다. 그러면서 기조발전문에는 이제 관제민족주의라는 말씀도 사용하셨는데 좀 이렇게 일본 문제에 대해서 유달리 이런 논란이 많은 것에 대한 좀 본인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것은 뿌리 깊은 이 좌파 정당이 우파 정치인에 대해서 친일파 낙인 찍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초선 당선되자마자 2004년 6월 말쯤에 있는 그 자위대 창설 행사에 실수를 잘못 갔다가 그 문 앞에까지만 갔다 온 사건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친일 논쟁에 휩쓸리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부가 역사 논쟁 시작하는 것도 역시 친일 프레임을, 우리 정당을 친일 프레임으로 가두려는 것이고, 그거는 뭐냐? 결국 대한민국 정통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너무 많은 이슈를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일단 하나씩 일단 이슈별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반민특위 부분은 저는 그 반민특위를 폄훼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시합니다. 저는 사실 이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치인 누가 일본을 더 이롭게 할 그런 정치인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결국 계속 이 우파를 이 친일 프레임으로 가두는 것인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김원봉 서원을 왜 꺼냈겠습니까? 역시 친일 논쟁이 또 불거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왜 이것으로 가느냐? 결국 이 정부 들어서서 제일 처음 한 것이 중국 가셔서 정율성 작곡가를 훈장을 줘야, 그 한중 사이에 가장 우호적인 어떤 우호 인물의 상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3.1절에는 빨갱이 이야기를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김원봉 서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끝없는 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 정통성 흔들리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과거와 계속 싸우는 이 정부가 과연 미래를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뭐 결국은 우파 정당에 대한 낙인 찍기와 함께 우파 정치인에 대한 낙인 찍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안부 협상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도 외교적으로 잘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어제 이 정부가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위안부 협상의 문제점 두 가지 말했습니다. 이 정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뭐라고 했느냐. 피해자 의사 확인하지 않았다. 두 번째, 왜 재단이라는 거 만드냐 했어요. 강제징용 재단 만들자고 어제 하시대요. 피해자 의사 확인 안 했다고 오늘 언론에 나오대요. 똑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었고 그래도 위안부 협상이 외교적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평가해 준 것은 처음으로 공식적인 사과, 처음으로 일본 정부가 돈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프레임 씌우는 것의 끝판왕은요. 제가 좀 표현을 그렇게 썼는데 이번에 제가 우리 국회에서 날치기 패스트 트랙 할 때 양말을 신었어요. 운동하시느냐고. 근데 양말을 우리 수행실장이 갖다 줬는데 그냥 전 무신고 신었죠. 제가 뭐 양말 하나 구해오라 했더니 하나 갖다 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발등을 좀 운동하고 덮으니까 안 보여질 줄 알았는데 누우니까 그게 캐릭터가 그대로 보여졌는데 그게 일본 만화 캐릭터라고 합니다. 쿠마몬. 그랬다고 이것이 또 토착 외구의 증거라고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참 정말 우리가 이런 불필요한 논쟁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 정치 수준이 이래야 될까요?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독도에 한번 갔다 왔다고 일본에서 또 반일 정치인이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실은 제가 독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2주 후에 일본을 방문해서 그 당시 이제 관방장관하고 면담이 잡혀 있었는데 관방장관 측에서 굉장히 예민한 데니까 좀 이번에는 오지 말아달라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좀 일본 방문 일정을 미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반일 정치인, 한국에서는 친일 정치인이니까 제 정체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이제 날바귀순이라는 표현도 나오던데 3일 동안 이제 돌아다녔지만 접안했지만 우리 군 당국은 모르고 있었고 또 군 당국이 그거를 제대로 브리핑하지 않고 약간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끼리 좀 얘기가 되어진 부분들이 있는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국정원 보고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군이 숨기려고 했다는 부분, 또 그리고 군이 경계태세가 완전히 해제됐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작년에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보면서 이것은 당장 없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는 결국 우리의 무장 해제를 더 촉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낸시 펠로시 의장을 만났었는데 낸시 펠로시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무장 해제만이었다. 결국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번에 북한 목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의 경계태세가 완전히 무장 해제됐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또 군이 속이려고 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점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제가 어제 국정원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4명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아직도 더 분석해야 됩니다. 이들이 어떤 경로로 왔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바로 내려왔는지 돌아서 내려왔는지 이들의 진술에 의한 경로만 있습니다. 자신들이 더 분석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4명을 단지 오전 2시간 신문하고 합동신문단에서 신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렇게 오면 신문하고 4명이 원래는 모두 귀국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2명은 귀남하겠다고 대한민국으로 귀순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다고
더 이상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뭐 오후에 좀 더 조사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 오후 조사까지 다 합쳐봤자 6시간 조사하고 이들 북한에 가고 싶다는 사람들 그냥 보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점 뭐냐? 왜 해상 경로가 중요하냐? 이 사람들의 대공 용의점을 반드시 조사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군복을 입은 사람이 2명이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군사 기밀을 탐지하고 간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직 항로도 확정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북한으로 그냥 돌려보냈다? 이거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 맞습니까? 저는 오늘 오후 의총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계 해제의 문제를 넘어선 아주 위험한 문제입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경로를 파악해서 이들이 우리의 군사 기밀을 탐지한 흔적이 있다면 이 2명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간첩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북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바로 결정하고 그 다음날 통일부를 통해서 북한의 의사를 보냈고 북한이 일요일이니까 하루 있다가 하자 해서 18일 날 보낸 겁니다. 하루 반 있다 보낸 거죠. 18일 아침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완전히 저는 이제는 파탄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안보 라인 즉각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 정경두 장관 누구 책임 물을 일이 아니라요. 본인이 사퇴해야 합니다. 정경두 장관뿐만 아닙니다. 정의용 안보실장 저는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지금 북한 목선 사건은요. 저희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군이 파도에 가만히 있어서 우리는 그것이 선박인지 몰랐다. 이런 것으로 빠져갈 문제가 아닙니다. 경계태세가 흐트러진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따른 지금 이 국정원과 이 합동신문 과정에서 나타난 이 대응은요.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어제도 이미 주장했지만 남북 군사 합의 즉시 폐기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외교안보 라인은 즉각 교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좀 대북 비핵화 원칙이 확고했던 두 이전 보수 정권에서는 남북 간 대립이 격화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이 강화되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원칙을 잃었다고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대화의 국면을 잃고 어쨌든 간에 긴장도는 좀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대화를 이어간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남북 간의 대화 저는 앞으로 비핵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또 일단 겉으로 도발이 없었다는 점 그런 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동의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겉으로 나타난 것이 없다고 해서 그들의 핵 능력이 감축되어 있다? 그렇게는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증거가 결국 핵무기도 10개 이상 더 만들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평화가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화의 기조를 계속 가져가는 것은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아까 제가 이제 이 항구적 평화, 늘 항구적 평화를 말씀하시는데 대통령께서 이 평화가 진짜 평화가 되려면 저는 항구적 자유를 기본으로 한 비핵화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거꾸로 말씀을 드린다면 진짜 평화가 된다면 항구적 자유를 위한 여정이 될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요. 이 정부가 이달 초에 이제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인도적 지원, 그 다음에 최근 어제 발표했죠. 통일부 장관이 쌀 5만 톤을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인도적 지원의 부분에 대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요? 저는 진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보수 정권 당시에도 저는 사실 이제 장애인 체육 스포츠 쪽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패럴림픽이나 스페셜 올림픽에 관련돼서 국제이사나 세계 집행위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북한의 가입
또 북한의 가입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도 뭐 적극적으로 저도 노력을 했고요. 또 스페셜 올림픽 같은 것을 북한에 좀 전파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금 정부에 들어서서 인도적 지원이라고 포장되는 부분이 진짜 인도적 지원일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는 것이 맞겠느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쌀이 보니까 액수가 한 1270억 원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게 몇만 톤 하니까 몰랐는데 1270억 원이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근데 사실 북한은 직접 못 받겠다고 해서 지금 이제 겨우 한 것이 이제 우회적 지원이고, 또 그것도 보면 지금 북한이 과연 쌀이 지금 부족한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 장마당에서의 쌀 가격은 지금 안정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의 쌀 수요 공급에 대해서도 지금 국제기구도 이것이 정말 정확한 통계라는 걸 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북한이 쌀이 필요한 것이냐, 필요하다면 인도적 지원이 되겠지만 필요한 것이냐의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서는 결국 모니터링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북한 주민들에게 도달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인도적 지원은 찬성하는데 이번 인도적 지원은 좀 부정적이다. 이번 것이 인도적 지원일 것이냐에 대한 퀘스천부터 시작해서 부정적일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외교안보 관련해서 그 방청석에서 질문서가 하나 온 게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언론인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스웨덴 의회 연설 중에 남북은 그 어느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6.25에 대해서, 한국전쟁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 북한군에 의한 무력 공격이라고 규정된 바 있습니다. 서로 상치되는 듯한 느낌인데 이에 대한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의견을 개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그 스웨덴 연설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이제 결국은 그 다음 문장이 서로 총뿌리를 겨눈 아픈 역사만이 있습니다인가 뭐 그런 문장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마치 6.25의 남침을 부정하고 결국은 서로 잘못해서 6.25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쌍방과실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의 말씀을 드리려다가 가급적 대통령의 이 외교 행보, 이 바깥으로 방문하는 외교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자제하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야당이 보통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그런 정도의 존중은 해드려야 된다 해서 그 당시는 특별한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정말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발언들을 저는 의도적으로 계속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빨갱이 논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갱이는 친일파가 만든 용어다. 이런 식으로 친일과 친북을 묘하게 대비시킵니다. 결국 이것도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이 의도적인 부분이 결국은 이 대한민국을 더욱 편가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자꾸 이렇게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소위 그 당시에 기득권과 싸우는 싸움을 하셨어요. 그러나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한미 FTA도 체결했고 제주에 해군기지도 설치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요, 심지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하고 있는데요. 아주 친원전주의자입니다. 19년 만에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소위 윤진식 산업부 장관을 닥달해 갖고 방패장을 만든 분입니다. 방패장 만들어졌다고 감격하신 분입니다.
매우 실용적인 분입니다. 그런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과 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전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 왜 노무현 대통령의 실장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실용적인 부분을 조금 더 개선 발전하신다면 대한민국이 더 미래로 갈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고요. 지금 이 의도된 발언들은 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경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그 국회 정상화 또는 국회 현안과 관련해서 현안을 아까 뒤로 미룬 것이 추가 경정 예산안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국회 관련 부분 추가적으로 질문, 답변 들어가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부장님께서 예. 진행해 주시죠. 그 추경 여쭙기 전에 잠깐 이어서 하나 여쭤보면요. 아까 전에 그 지금 목선 얘기 나오고 했는데 아까 전에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사법부 장악 얘기하시면서 언론도 완전히 장악됐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근거로 목선 보도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선 관련. 근데 목선 관련 드러난 거는요.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리가 아니라 관훈클럽 언론인 모임 관훈클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대목에 대해서는 좀 혹시 다른 어떤 생각이 있어서 말씀하신 게 있으시면 나경원 원내대표 나중에라도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언론이라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하여튼.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 언론이 있기에 우리가 또 정말 밝혀지는 게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것은 방송 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말씀을 듣자고 한 일부 건 아니고요. 방송 보도 그것도 하나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이어서 여쭤보고 추경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안보 라인에 대한 교체 말씀, 사실 이전부터 비핵화 문제 있을 때 자주 거론하셨던 문제인데 그 실질적으로 이번 사실 목선 사태는 좀 우리 안보에 어떤 구멍이 뚫렸다는 그 비판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정경주 장관 방금 사퇴된다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야당 입장에서 좀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해임 건의안이라든지 좀 더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실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액션과 말은 쉽게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실현이 가능해야지 말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해임 건의안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결국은 일단 자진 사퇴가 먼저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퇴 안 하면요? 그다음에 한번 보죠. 예, 알겠습니다. 추경 예정됐던 거 지금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경제청문회 이슈와 맞물려서 지금 가장 큰 논란, 사실 이번 임시국회를 놓고 여권에서 가장 국회를 빨리 열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추경 아니겠습니까? 네. 가장 지금까지 반대하시는 논거, 핵심 논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6조 7천억 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액수가 적죠. 6조 7천억 원의 이 추경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만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는 의미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정부 들어서 지금 6조 7천억 원 추경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께서 최근에 말씀하신 국가 채무 비율을 40%를 유지해야 되겠느냐 이런 발언에서 나타나는 결국 재정 확대에 대한 저희의 우려를 강하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 채무 40%에 대한 논쟁도 뜨겁지만 결국은 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공공기관 채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채무를 본다면 이미 60%를 넘었고 OECD의 기축통화국인 일본, 미국이나 또는 N인 일본하고 우리가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점에서 이 40%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실질적으로 지켜야 하는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면서 이 40%를 지켜야 하느냐 하면서 지금 재정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정 확대의 신호탄 중에 하나가 작년의 슈퍼 예산이고 이번에 추경입니다. 또다시. 그래서 저희는 이 추경을 통해서 이 재정 확대에 대한 위험성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컨대 지금 정말 곳곳이 지금 적자 투성인데요. 건강보험만 해도 2026년이면 기금이 고갈됩니다.
뭐 한전은 좀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한전이 2016년까지만 해도 그 12종가 흑자를 내다가 흑자였다가 지금 올해 들어서 1,280억인가 제가 지금 수치를 뭐 하여간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다 적자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OECD에서 예상할 때 2050년대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 국가 재정이 바닥날 위험성이 있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지금 꼽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출산 또 고령화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확대 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 추경을 반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추경의 내용입니다. 결국 이 정부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요. 이 정책 기조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좌파 파퓰리즘 반기업 정책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기저하다 보니까 결국은 현금 나눠주는 선심성 복지 정책이 계속 이곳저곳에 숨어 있습니다. 6만 개 또 선심성 일자리, 통계 일자리 예산이 있고요. 이렇습니다. 결국은 기본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돈만 계속 뿌린다면 이런 비유를 하더군요. 잡초가 있는 꽃밭에 비료를 주면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 결국 이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서 여기다 추경 주고 또 슈퍼 예산, 전 뭐 추경에 대한 뭐 문제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추경이 화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청문회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기조를 바꿔야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대표적인 저희의 주장이고요. 일단은 이번 추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면에서 선심성 추경, 총선형 추경이고요. 3조 6천억 원의 국채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빚을 또 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가채무 논쟁과 함께 이 국가채무의 적정 비율에 대한 논쟁과 함께 이 추경을 이렇게 쉽게 뭐 6조 7천억 원밖에 안 되니까 6조 7천억 원을요 오롯이 제대로 써도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0.03 내지 0.04%랍니다. 제대로 써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아이고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인 이 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그대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바꾸지 않을 경우에 재정 확대가 무한히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짚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또다시 빚을 낸다는 점에서도 저희가 함부로 해줄 수 없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추경 관련해서 추경안 전체가 있습니다. 6조 7천억 원의 추경안 중에 최근까지 이제 한국당의 입장은 그러면 논의를 하되 이 추경안을 쪼개서 재추경을 원래 재추경을 하려고 이 논의가 시작됐으니 재추경에 해당하는 2조 2천억만 따로 분리해서 하고 나머지는 뭐 논의하자. 이른바 추경을 분리해서 지금 처리하자는 그런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재추경안을 분리해서 제출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이라도 분리해서 제출하면 될 텐데 그거는 하지 않을 것이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재추경을 먼저 심사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제출했으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재추경이라고 가져온 2조 2천억 원 중에서요. 실질적으로 산불 추경이 98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포항 지진 추경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요. 내용을 보면 주민한테 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가짜 재추경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고성 주민이나 이게 추경 안 된다고 불만이 없으신 게 피해 주민한테 직접 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추경이라고 말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피해 주민들한테 주는 게 없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미세먼지 추경도 실질적으로 예비비로 쓸 수가 다 있습니다. 지금 저는 왜 이 정부가 추경을 막 이렇게 들고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비비 중에서 재해재난 예비비가 1조 8천억 원입니다. 이거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그래서 그런데 이걸 굳이 추경 예산이라고 편성을 해왔고요. 재해재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지금 재추경 중에서 들어있는 것 중에서 기금을 쓰는 게 있는데요. 기금은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킬 때 20%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쓰게 열어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금 부분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부가. 그래서 한 3조 가량은 이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데 추경이라고 굳이 들고 와서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고 야당이 안 해준다 그러면서 야당 탓 추경 탓 하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의도된 파행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이 경제 어려운 걸 또 야당한테 이제 추경 탓하면서 뒤집어 씌우는 거 아닌가. 이들이 정말 추경을 할 생각이 있느냐, 정말 국회를 정상화할 생각이 있느냐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 중에 하나 생각하는 건요. 좀 이따가 청와대에서 추경 포기 선언할 것 같아요. 뭐 하나 안 하나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게 다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재해 추경만 따로 떼서 소규모로 낮춰서 갖고 와도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아니, 뭐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한테 주는 건 아니지만 소방 헬기를 산다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가져왔으니까 재추경하면 그거는 적극적으로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미세먼지 추경에는요. 또 통계용 일자리가 있더라고요. 뭐 미세먼지를 감시하는 뭐 감시단 뭐 해갖고 또 200만 원씩 주는 일자리를 또 잔뜩 만들어놨어요. 네, 하여튼 보시기에는 그거 하기 전에 포기 선언부터 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네? 추경 포기 선언부터 하겠다 할 것 같다고 좀 아니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뭐 국회 정상화 안 되면 적당한 쯤에 그런 것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그 정치인 나경원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번 마지막 단락이 될 것 같은데요.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한 분 한 분씩 그냥 그 궁금증 중심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임세훈 기자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내년 총선 동작을 얘기를 하셨고요. 총선이 끝나고 나면 2년 뒤에 이제 대선도 있고 서울시장 선거도 예정돼 있습니다. 정치인 나경원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은 그때쯤 어느 것이 될까요? 저는 뭐 원내대표는 요새 바빠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아까 대선 그 서울시장 선거 말씀하셨는데 또 우리가 의회주의자로 남는 일도 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국회라는 자리는 작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의 입법부는 왜 이런 모양이 됐을까라는 고민도 하거든요. 입법부가 바로 서는 것도 또 대한민국 미래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내대표 하느냐고 바빠서 사실은 미래의 고민은 못 해봤고요. 일단 원내대표하고 내년 총선에서 동작을 지켜내는 거 그것부터가 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관련해서 저도 하나 추가 질문, 이제 네. 가벼운 질문이니까요. 네. 지금 이제 아까 황교안 대표의 이제 여론조사 네. 상으로만 보게 되면은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이거 이제 거의 독주하는 그런 네. 양상인데 혹시 그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름이 아직 앞에는 많이 안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당에서는 또 투톱 체제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그 이른바 대선 지지율 과 관련된 그 뭐랄까요 아직 앞에 못 들어가고 있는 데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은 아유, 없으신지. 뭐 앞에 들어가면요 괜히 공격만 더 받습니다. 뭐 관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제 할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앞에 안 들어가 있어도 맨날 친일파라 그러고 뭐 나쁜 거 있으면 꼭 저 많이 공격하더라고요. 민주당한테 좀 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어요. 좀 원내대표니까 협상 상대방이니까 좀 살살 좀 하라고. 알겠습니다. 이어서 그 구혜영 반장님 질문해 주시죠.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현안이 지금 있어서요. 제가 기조발제문을 말씀하시는 동안 다시 한번 꼼꼼히 좀 읽어봤는데 국민의 뜻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셨고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을 생각하면서 토론의 준비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등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여론도 싸늘하거든요. 그 역시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서 있어야 할 곳은 국회라는 부분은. 그리고 당내에서도 조건 없는 등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 들어가서 일 좀 하지 하는 말씀들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회를 열었을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아까 국회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여당이
결국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회에서의 자유한국당은 소수입니다. 저희는 과반이 터없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열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아까 뭐 추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한마디로 뭐 토 달지 말고 이의 달지 말고 정부가 하고 싶은 거 해내라라는 겁니다. 결국 추경만 해도요 그렇고요. 또 지금 줄줄이 걸려 있는 저희가 보기에는 악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연 이 파트너라고 인정하고 우리의 의사, 우리의 주장을 조금이라도 담아서 이러한 부분을 조정할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를 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어서 정말 좋은 법 만들고 정말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그런 법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보수 정당의 첫 여성 원내대표시고 중진 의원이신데 보수 정당의 어떤 여성 리더십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수 정당의 여성 리더십 첫 여성 원내대표 일을 이렇게 맡으시면서 좀 그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시다면 후배 여성 정치인들한테도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정말 뭐 보수 정당의 첫 여성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성 남성의 리더십의 차이 뭐는 보통 뭐 그냥 늘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걸 꼭 여성, 남성이라는 것을 구분 짓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다만 저는 여성의 리더십 중에서는 어머니의 리더십은 여성들한테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이라는 것의 본성 중에 하나는 어머니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무한한 희생과 헌신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원내대표 되면서 생각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제가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낮추는 리더십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헌신과 희생으로 이 우리 당이 다시 신뢰받는 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미지와 관련해서 오늘 좀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시겠지만 사선의 중진 의원이신데 그 나경원 정치인의 특별한 정치색이 그동안에 드러난 적이 없었거든요. 뭐 특별히 친이도 아니셨고 아주 강한 친박도 아니셨고 저는 사선의 정치를 하는 동안에 특별한 색깔이 보이지 않고 원내대표가 된 이후에는 굉장히 강성 발언들이 좀 많았다. 뭐 최근에는 한국당의 애국당화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데 좀 그 특별히 좀 과격한 이미지나 강성 이미지를 좀 일부러 입히려다 보니까 좀 발언들에도 무리가 따르고 좀 기존의 정치 행보에서 특별하게 강인한 이미지가 없다 보니까 검색을 하면 주로 이제 이렇게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 리즈 연관 검색어가 남편, 딸 뭐 이렇게 약간 어떤 정치적인 신념이라기보다는 좀 개인의 신상과 주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 스스로에 대한 냉정한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환경과 상황이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사실은 글쎄요, 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념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신념을 지키다 보니까 친이나 친박 이런 계파에 제가 안 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뭐 친이나 친박이 가치와 이념이 다른 그런 계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한 계파입니다. 만약에 가치와 이념이 다른 우리 당 내에 좀 더 오른쪽의 계파, 좀 더 중립적인 계파가 있었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신념을 분명히 표시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 당 내의 그 친이와 친박의 계파는 분명히 사람 중심의 계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념이 강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계파에 특별히 쓰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정치적으로 뭐 편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꽃길이라 그러는데요. 저 18대 때도 저
뭐 공천 안 준다는 걸 겨우 해서 험지인 중구에 나가라 그래서 중구에 나갔고요. 그랬다가 서울시장 선거도 뭐 아무도 안 한다고 해서 우리 당 누가 나가도 떨어지니까 그런 거나 나가라 그래서 제가 나가게 됐고요. 19대 보궐선거도 동작구는 아무도 우리 당에서 안 나간다 그러니까 저를 저 후보 등록일 이틀 전에 내보내갖고 제가 아유 그럼 해보겠다고. 왜냐하면 그 전에 저한테 당협위원장 자리를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치 다시 하려면 이거 한번 도전해보겠다 해서 동작에 나가서 926표 차이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신념의 정치인이었고요. 여태까지 제가 해야 될 책무를 완수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지금 저의 발언이 강성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저희를 그렇게 내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신념을 더 확실하게 말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애국당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대 대해서 그러니까 그 국회가 새로 시작하면 이 한국정치학회에서 의원들의 이런 이념 성향을 조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보니까 우리 한국당에서 왼쪽에서 7번째 의원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안보, 경제 가치에서 굉장히 우파인데 내가 왜 왼쪽에서 7번째지 하고 봤더니 이 사회적 가치 부분에 있어서의 인권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저를 그런 것은 좌파 가치로 생각을 해서 왼쪽에서 7번째로 저를 자리매김해놨더라고요. 이게 설문조사의 답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 인권은 우파의 가치인데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뭐 신념의 정치인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지금 보면 이제 헌신, 신념 이런 단어를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른바 나경원 정치의 키워드, 국민들이 나경원 하면은 나는 이런 단어를 떠올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그런 단어에 충실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라는 그 키워드 하나를 꼽는다면은 나경원 이퀄 어떤 정치인? 너무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는 사실 뭐 헌신, 신념 이런 말씀 드렸지만 제가 초선 때 제일 먼저 제가 했던 뭐 정치 행보라고 할 수 있나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사실은 국회 장애인 특위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제가 국회 장애인 특위를 만들었고요. 제가 제일 먼저 받은 당직이 한나라당 장애인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이 국회 연구단체의 장애아이 위켄이라는 것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장애아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사실은 쉬는 정치 휴직이 저한테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불행했던 시기지만 전 제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었던 시기였는데요. 그 당시 스페셜 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스페셜 올림픽을 평창에서 치러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스페셜 올림픽이라는 NGO 단체입니다. 직원 8명 있었습니다. 그 NGO 단체 회장으로 정치 휴직기를 지냈는데요. 그때 당시에 슬로건이 Together We Can이었습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장애아이와 비장애인이 같이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슬로건이었죠. 저는 결국 신념과 헌신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공존의 정치를 꿈꿉니다. Together we can.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적으로 보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해주고 상대방과의 차이를 인정해주고 그 사이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논할 수 있는 공존의 정치를 원하고 그런 키워드로 정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승현 부장님 질문해 주시죠. 좀 딱딱한 질문 주로 드려서 하나 좀 평소에 여쭤보고 싶었던 거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선배 원내대표분들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얘기 나눠볼 때 보면은 체력이 정치력이라고 많이 말씀을 체력이 국력이기도 하지만 이 원내대표 가장 많은 일정 소화하시는 보직이신데 평소 어떻게 좀 관리하십니까? 하루에 잠 얼마나 주무세요? 하루에 한 5시간 내외 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 피곤하고요. 그래서
저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빨리 그만두고 싶다 그러면서 머리가 많이 빠졌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제일 경무가 원내대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늘 아침에 9시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9시 회의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의 당의 정책 방향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침에 새벽부터 움직입니다. 새벽부터 움직이고 새벽부터 회의하고 하다 보니까 뭐 정말 요새는 힘들다, 체력적으로 그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자세히 말씀드려야 돼요. 체력 관리. 전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먹습니다. 뭘 먹냐? 건강식품부터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 밥은 못 먹고 나와도 건강식품 꼭 먹는다는 말씀드리고요. 건강식품과 계란 한 개는 꼭 먹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일주일에 운동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요새는 제일 괴롭게 생각하고요. 뭐 저녁에 들어가서 뭐 정말 뭐 간단한 이렇게 뭐 체조라도 하고 싶은데 그 시간도 없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노력하고 일주일에 한 30분씩 2번은 꼭 좀 뛰거나 걷거나 운동하는 그런 시간은 좀 확보하려고 하고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청석에서 주신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이제 개헌 저지선 확보 내년 총선의 그 최저 목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떤 개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에 그 말씀을 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제일 처음에 내놓은 개헌안, 실질적으로 국회 개헌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 정권의 개헌안이었습니다. 이 개헌안의 내용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토지의 공개념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정부의 정책이 사실상 상당히 이 사회주의적 정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선거법이나 이런 시도도 결국은 의회를 한 단계 좌클릭하려는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한 이 우리 헌법을 한 단계 좌클릭하는 그런 개헌이 될 것이다. 그 개헌을 잘못 문을 열어놓을 때 결국 우리의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걱정마저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이제 저희한테 주어졌던 2시간이 다 이제 돼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공식 일정상으로는 마무리 발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제 이인영 원내대표도 시간이 넘쳐서 마무리 발언을 못했습니다. 오늘도 아마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여러 현안에 걸쳐서 토론에 임해주신 나경원 원내대표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패널 여러분들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현장 중계에 임해주신 중계팀 여러분, 그리고 영상 취재팀 여러분, 취재기자 여러분, 또 직접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관훈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기 계신 분들은 이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는 곧 공지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 전에 저희 오늘 토론에 응해주신 나경원 원내대표님께 저희가 감사의 뜻을 전하는 감사패 증정을 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여기 계신 분들과도 기념 촬영을 같이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하고 그리고 점심 장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전해주시면. 여기 있어요. 제가 감사패 문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념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관훈클럽은 귀하를 초청 영사로 모신 가운데 유익한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화와 함께한 소중한 이 자리는 62년을 이어온 관훈클럽의 전통과 더불어 길이 기억될 것입니다. 2019년 6월 20일 관훈클럽 총무 박문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